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건데요. 7명이 여당의 현역 의원입니다. 김민석 총리까지 포함하면 8명이죠. 인수위 기간이 없어 불가피했다는 평가, 그리고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이렇게 경제팀 인선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첫 소식으로는 특검 진행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출석 일정을 하루 늦춘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에 응할지를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일을 7월 1일로 변경해 통보했습니다. 출석 일정이 촉박해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특검은 그러나 7월 3일 이후로 2차 조사를 미뤄달란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 필요성을 고려해 날짜를 조정했고 수사 주체가 조사 일정을 결정할 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첫 대면 조사 후 이틀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속도전을 펼치려던 특검의 초반 계획은 일단 조정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7월 1일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 측은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별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같은 특검 입장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표적 수사를 강행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초조함의 발로로 보인다면서 적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7월 1일 출석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다음 달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 많은 만큼 아직 소환 여부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모두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새 사무실을 차린 최상병 특검은 원론적이지만 김 여사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이번 주 정식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16개에 달하는 만큼 특검보 4명이 두세 개씩 사건을 나눠 수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하나하나 파헤칠 예정입니다. 특히 명태균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이 공천 개입 논란 당사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만큼 제일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재수사를 이어받아 속도를 낼 거로 보이는데 김 여사 소환에 앞서 핵심 인물 조사부터 다져갈 거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코바나 컨텐츠 관련 의혹이나 양평 특혜 의혹 등은 사건 진행 속도가 제각각이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김 여사의 소환 시기. 특검팀 관계자는 모든 개별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온 상황이라서 김 여사 소환 여부 조율도 소환 시기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최상병 특검팀은 오는 2일 각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김 여사 측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변호인단을 꾸려 두 특검의 고강도 수사에 대응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같은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또 행안부 장관에는 윤호중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 초대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5선 정성호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38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친명계 좌장으로 꼽힙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역시 민주당 5선 현역인 윤호중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전문성뿐 아니라 소통 능력을 높이 평가해 의료 대란 등 당면한 위기를 풀어나갈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해석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교육부 장관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기용됐습니다. 산업부 장관엔 현직 기업가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고 이 대통령과 경선 과정에서 맞붙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서 이 대통령이 신속성을 강조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방금 보신 인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진영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또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을 앞세워서 속도감 있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검수완박 후속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빈손으로 끝나자 정성호 당시 위원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유화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꼭 2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사령탑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중량감에 5선의 정무감각, 법조인 전문성까지 두루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낙마한 오광수 전 수석에 이어 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검찰을 알아야 검찰을 개혁한다는 기조로 문재인 정부에서 봉 수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직을 다퉜다는 상징성까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는데 대통령실은 비특수통검사로 형사부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수장에 친명계 5선 윤호중 의원을 낙점한 것도 권력기관 개편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선명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행안부 장관을 다퉜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시키면서 통합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내각에 현역 의원을 무려 8명 낙점했는데 특히 개혁의 핵심부에 친명 5선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후퇴 없는 고강도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포함해 5개 부처 차관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차관은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를 임명을 했고요. 강 대변인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재명 과기부 네트워크 정책실장이 임명됐고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연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낙점됐습니다. 이번엔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요. 여야 갈등은 이때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신속 처리를 천명했는데 국민의힘은 졸속 횡포라며 심사 보이콧까지 시사했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불참한 반쪽 본회의에서 자신들 몫의 예결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확정해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6월 임시국회에서 13조 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 쿠폰 등 모두 30조 5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임시국회 기한이 임박한 만큼 예산 종합정책 질의와 예결 소위 심사를 빠르게 마치고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 등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일부 쟁점 법안들도 함께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에 발맞춰 여당 단독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기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라며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절반 이상이 국채 발행이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꼼꼼한 심사가 필수인데 이대로라면 졸속 날치기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루 만에 일정을 끝내고 바로 의결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 허니문 기간에 밀린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여당과 대여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야당의 충돌은 닷새 남은 임시국회 기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차량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편의점 앞 경찰차와 소방차가 서 있고 지나가던 행인도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집 안에 있다가 방에 있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강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도망쳐 나와서 신고를 했다. 집 안에 있던 20대 남성이 어깨에 상처를 입고 신고하러 밖으로 나가던 30대가 발목을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6층 높이 옥상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다가 변을 당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갓길에 서 있는 승용차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동작대교 부근을 지나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가 미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서산에서는 승용차가 고라니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불이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1톤짜리 화물 전기차와 SUV 등 차량 2대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자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무거운 A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면서 협상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고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미리 옮기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롭게 행동하고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선을 그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는 당근책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에도 SNS에 중국이 계속 이란산 석유를 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이 여전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I would say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They've wanted this for years and they were weeks away from getting it. 미군 공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CNN and the New York Times was saying, well, maybe it wasn't as good as Trump said. Maybe it wasn't totally obliterated. And then it turned out, no, it was obliterated like nobody's ever seen before. 이란이 미리 농축 우라늄을 옮겼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다 공격 계획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며 이란은 아무것도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미군의 공격으로 매우 지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국가와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과 관련해 현재 훌륭한 국가들이 몇 곳 있다며 참여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 핵시설의 파괴 정도와 농축우라늄 이동 가능성을 두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되는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핵시설 손상에도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7일 진행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핵시설 3곳을 타격하기 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우라늄 일부는 이동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앞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Il sera beaucoup plus difficile à l'Iran de continuer avec les rythmes qu'ils avaient. Mais c'est que cette 핵탄두의 원료로 농축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의 행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황과 주장만 이어지는 상황.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IAEA 사찰관의 현장 검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he only way we're going to know is when we get inspectors back on the ground, and to get inspectors back on the ground is going to require diplomacy.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연구소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이란이 이스라엘과 휴전을 기회 삼아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국제 사찰단의 현장 검증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재개 등 외교적 대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다시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특검 조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과거 공개 소환됐던 전직 대통령들이 짧게라도 사과의 말을 남겼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비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노 전 대통령은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수부에 공개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면목이 없다면서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고 왜 본인이 면목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목 없는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1년 뒤 뇌물 의혹 등으로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들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가운데 5번째로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일부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과거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들이 짧게라도 국민에게 사과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낸 건 지난 1월 체포되기 전 남긴 영상 메시지가 전부로 이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한 차례도 한 적 없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이냐 경찰이냐, 검찰이 아닌 경찰이 신문을 맡을지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경찰의 조사를 문제 삼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수사 방해를 하는 것이라며 전담 수사 인력 파견 요청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첫 조사가 3시간 넘게 파행한 원인이었던 경찰 박창환 총경의 조사 참여를 또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면 검찰, 경찰이 수사하면 경찰이 조사해야지 지금 방식으론 경찰 수사인지 특검 수사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와 무관하다는 경찰 반박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건 당사자니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절차의 불명확함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특검이 예정된 결론을 향해 조급함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도 물러서지 않고 물은 물인데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파견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면서 조사를 못하는 건 논리모순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변호인 실명까지 거론하며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해 수사 방해를 한 거라고 정조준했습니다. 아예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집요하게 흔든 전력이 있는 만큼 흠집 내기에는 초기부터 강경 대응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특검은 빠른 증거 수집을 위해 조사 당일 경찰 참여 부분을 뒷순위로 미루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맡을 초대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5선 정성호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보유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는 역시 5선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지명하고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지명하고 의료 대란을 비롯한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또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초대 경제사령탑으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구 후보자는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추진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첫 소감으로 대외 충격과 저성장, 양극화 등 엄중한 상황에서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주인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주주의 뜻에 따라 국가 경제를 경영하는 핵심 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여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가, 혁신을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특히 달걀과 라면, 콩나물 같은 매일 직면하는 물가에 우선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경제 1번으로 중점을 둬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전사라고 불렸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받았습니다. 의사 출신 보건당국 수장 내정에 의료계는 기대를 나타냈지만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 의혹이 걸림돌로 꼽힙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초대 청장을 맡아 2년여간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심각한 확산 상황에서도 매일 대국민 브리핑으로 차분하게 정부 방역 정책을 설명하며 국민적 동요를 줄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느 시기에 엔데믹화 될 건가라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그런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는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공약 설계에도 참여해 일찌감치 적임자로 낙점됐습니다. 의정 갈등 당사자인 의료계는 일단 전향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은 정 후보자를 합리적 인물로 평가했고 전공의단체도 대화 파트너가 정해져 긍정적이라며 공개 대화 요청에 화답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의 주식 등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논란은 적잖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가 한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소명될 거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됐습니다. 홍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유임으로 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유능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을 이른바 표결의 데드라인으로 정했습니다. 여야가 그전까지는 중지를 모아달라는 건데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합의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시 한번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행에 따라 여야가 인준의 뜻을 모아달라며 오는 목요일을 인준 표결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국회의장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야당이 총리 인준을 볼모로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려 한다며 인사인질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며 이젠 향후 일정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여당은 합의가 불발돼도 임시국회 내 인준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인 만큼 단독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민주당의 인준 속도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자 협치를 짓밟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국회 철야 농성에 이어 국민청문회까지 예고하며 장외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대로 총리가 인준된다면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전선도 넓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김민석 후보자 낙마 때까지 국민청문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여당 역시 청문회 전국의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양당 사이 대치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요. 정부를 상대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예결위는 내일과 모레 예산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6단체를 만나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시 반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예고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까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의총에선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기가 오늘까지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혁신과 보수 재건 등을 주제로 고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세계 무대에 진출한 우리 영화감독과 작가 등 문화계 인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납니다. 문화 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달성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작가 박천효 씨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지난달 칸 국제영화제에서 학생 부문 1등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허가영 씨와 성악가 조수미 씨도 함께 자리합니다.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발레리노 박윤재 씨와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김원석 감독도 참석합니다.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서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 연장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를 겨냥해선 한국 자동차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특히 무역 협상 중인 나라에도 관세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lowing you to shop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re going to pay a 25% tariff or 35% or 50% or 10%. 일부 국가엔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지만 어떤 나라엔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일본이 미국 차를 수입하지 않는데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가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는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등 맞춤형 카드를 제시하며 조속한 무역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미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상호 관세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에 따른 본격적인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 이탈을 막고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최근 뉴욕에서 한국 문화를 강조한 행사를 진행하며 6만 명 넘는 관객을 불러들였습니다. We provide immersive programming like The Forest Within to appeal to consumers and introduce them to the brand and share our heritage. 포드와 폭스바겐 등 다른 업체들도 미국 내 생산과 공정한 가격 책정을 강조하며 소비자 유치 총력전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전망이어서 한국 자동차 업계의 고심이 한층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미 관세 협의 결과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미국 측과의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어제 오후 엿새 동안의 한미 관세 협의를 마치고 워싱턴 DC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에서 미국 측과의 협상을 진행할 채널이 구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다음 주 8일로 다가온 대미 관세 협상 시한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미국의 상황이 유동적이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 협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금융당국이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묶는 대책을 내놨죠.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 아파트 10곳 가운데 7곳은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코앞에 뒀던 실수요자들은 하루아침에 4억 원 넘는 돈을 더 마련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출 규제에 서울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가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액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 아파트의 74%, 127만 6천여 가구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액 감소는 고스란히 매수자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은 평균 14억 6천만 원. 이제까지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이용한 뒤 4억 4천만 원을 모으면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한 자금만 8억 6천만 원. 2배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준비할 자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강남구는 25억 원이 넘는 돈을, 와영성 지역도 10억 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해졌지만 이른바 노도광 지역 등 서울 7개 구와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은 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기면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운다는 정책 목표 달성은 쉽게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기를 잡는 것을 넘어 서울 시내 진입을 노려온 실수요자들까지 실망케 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억 정도 하면은 수도권은 사실은 대출 될 수 없다는 얘기 같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차례차례 해서 집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앞날을 못 전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한 가운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집값 급등세에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 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린 끝에 11%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4명은 단타 수익이 아닌 노후 준비 목적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3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반려동물들은 날마다 평균 6시간 정도 혼자 집에 남겨지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찜통 같은 더위는 계속됩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강릉은 현재 28.5도를 보이고 있고 체감 온도는 무려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현재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면서 이대로라면 서울에서도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6도, 청주 25.8도, 포항은 27.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또 오후에는 수도권과 동쪽 내륙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날이 정말 더웠죠.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온 것 같은 찜통 더위였는데요.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밤낮 없이 이어지겠고 요란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서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가 심해진 휴일. 도심 속 물놀이장이 어느새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친 어른들도 잠시 더위를 피해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낮 기온은 30.1도, 폭염주의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무더위 속에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듯 불쾌지수가 높아졌고 노원구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33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에서 경기와 강원도로 폭염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양평 옥천명 낮 기온이 35.7도, 강원도 삼척 신기면은 37.3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경보가 확대한 남부지방에서도 경주가 37.5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더해지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았다며 이번 주 더위가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려도 습하고 더운 남서풍이 유입됨에 따라 최고 체감온도가 중부는 31도 이상, 남부는 33도 이상을 보이며 무덥겠고 폭염특보 지역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기온 전망에서 대구 등 남부지방은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서울 등 중부지방도 33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최저 체감 온도도 25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이런 찜통 더위에 전국 곳곳이 갇히면서 날씨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집계 결과 벌써 32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역시 무더위에 열대야도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만큼 휴일 내내 푹푹 찌는 날씨였습니다. 아직 6월인데 사람의 체온을 뛰어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320여 명으로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남 곡성에선 대나무를 자르던 80대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숨지기도 했는데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극심한 피로감을 보이는 온열 질환은 방치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보다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고 정오부터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이나 운동도 삼가야 합니다. 땀이 안 나거나 의식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빨리 그늘로 옮기고 의식이 있을 때는 물을 먹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나 신장이 안 좋거나 탈수 위험 높은 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7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에도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에 열대야도 예상되는 만큼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들은 더욱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사태의 중재자를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는 대북 외교 쪽으로 시선을 돌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피력한 다음 날 북한은 별다른 반응 없이 미국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신문 일면에 적대 세력들은 지난 10여 년간 극악한 제재와 봉쇄 책동에 매달려왔다는 글을 싣고 자력갱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세계가 혼란에 빠진 건 날강도 같은 미국과 서방의 주권 침해 때문이라며 호소나 구걸로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1주년을 맞아 러시아 문화부 대표단이 평양을 찾은 사실을 크게 알렸습니다. 또 최근 새로 조성된 강원도 원산 해안 관광지구에 다음 달 러시아 관광객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양국의 밀착 관계는 사회, 문화 분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예술적 호환성과 연결성을 이룬 원산 갈마지구는 명실공히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해안 관광 도시입니다. 이미 혈맹 수준으로 끈끈해진 북러 관계를 고려하면 당분간 북한이 미국의 대화 손짓에 쉽게 화답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남북 관계 역시 실익이 눈에 보이기 전까진 바꾸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국내 문제라든지 대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전략적 파트너를 러시아로 잡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 주요 전략적인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북한이 트럼프나 이재명 정부를 직접 겨냥한 비난을 자제하는 건 수위 조절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무반응과 무대응을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YTN 나인입니다. 미국의 휴전 압박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최대 규모의 공습에 나서면서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은 대인 지뢰 금지 협약을 줄줄이 탈퇴하는 등 군비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붉은 성광과 방공포 폭음이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전역에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밤새 500여 기의 드론과 미사일이 동원돼 개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Було більш ніж 500 ударних дронів і ракет тільки за одну минулу ніч. Більшість з них було збито. 수백 대의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고 우크라이나군은 밝혔습니다. 전선에서 떨어진 서부까지 표적으로 삼아 폴란드도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전략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 인근에 11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끌어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러시아 제재까지 거론하며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반환 불가 등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속에 나토 회원국들은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군비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옛 소련에 속했던 발트 3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은
개인질의 금지 협약을 줄줄이 탈퇴하며 전쟁 위협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된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났는데요. 살펴보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낸 임대 보증금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시공사는 물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까지 모두 책임을 미루면서 다 짓지도 못한 아파트는 결국 공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도심 속 높게 솟은 아파트.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현장엔 아무도 없습니다. 318세대 민간 임대 아파트는 시공사 부도로 공정률 78%에서 멈췄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시행사 시온토건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입금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전체 보증금 385억 원 가운데 대부분 사용하고 77억 원만 입금했는데 보증공사는 보증금 미납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주민 동의 없이 대출금을 시행사로 송금했습니다. 심지어 동호수가 존재하지 않은 유령세대 대출까지 마구잡이로 실행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납부된 보증금 77억 원에 대한 환급 이행 절차를 진행했는데 나머지 300억 보증금은 주민 빚으로 남은 상황.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그 이후에 수년간 침묵하고 그 이후에 그 얘기를 해주는 그런 보증기관이 민간 보증업체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공기관인 보증업체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헐값에 팔려 대출금을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낙찰받으신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나가려면은 지금 현재 이해관계자들과의 그 협조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그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시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구속됐고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도 수사를 받는 상황. 하지만 시행사와 금융사, 보증기관 모두 책임을 떠넘기며 수백억 보증금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인공지능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AI 시각 보조기기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충북 보은군에 도입됐습니다. 서류 확인은 물론이고요, 사람과의 거리까지 안내해주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여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실로 들어옵니다. 시각장애인용 자리에 설치된 AI 시각 보조기기를 통해 문서를 촬영하자 기기가 서류 정보를 요약해 음성으로 안내해줍니다. 서류 상단에는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아래로 소유자 정보와 자동차 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보은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이 기기는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위치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사물의 색상이나 사람과의 거리까지 인식합니다. 이제 시각장애인도 타인의 도움 없이 민원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직접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 기계의 그 음성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민원이 접수된다는 거. 문서를 직접 사람이 읽어주지 않아도 보조기기에는 민원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점자 형식의 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시각 보조기기는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저시력자의 민원 업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령층 등 민원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도 AI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민원 업무에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보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AI 시각 보조기기를 도입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저희가 민원을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게 저희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보은군은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6월 30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627 대책을 발표했죠. 이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실었습니다. 초강력 규제로 부동산 불장이 진정될 거란 의견과 또 공급이 없이는 단기책에 그칠 거란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봐야겠죠.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묶었고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는 6억 9,8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8번 이어진 부동산 대책을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 조위 기호가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한 달이라서 장기적 안정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확 줄면 전세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뉴스타트 3부에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구촌이 때이른 6월 폭염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위험한 기후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다뤘습니다. 네, 스페인의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는 주말 낮 최고 기온이 무려 4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옆 나라인 포르투갈은 국토 3분의 2에 폭염과 산불 위험 경보를 내렸고요.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선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은 열돔에 갇혀서 며칠 전 워싱턴 DC의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전국 6월 평균 기온이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런 6월 폭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여름 날씨가 6월 초에 찾아와서 9월 말까지 이어지는 패턴이 계속된다는 거죠.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홍수 등 재난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이란 여름 계절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에도 9월까지는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언젠가부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 때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러브버그입니다. 매년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빗속의 하늘에서도 짝짓기를 하면서 여기저기 바글바글합니다. 러브버그는 2022년에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됐죠. 작년에 수도권 전역으로 서식지를 넓혔고요.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충이라곤 하지만 대규모로 출몰하다 보니 민원도 확 늘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신승관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러브버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원 포집기와 유인제 포집기 등 친환경 방제 장치 2종류를 시험 중입니다. 살충제로 확 방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곤충들도 죽일 수가 있고요. 또 생태계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박멸을 하기보단 사람과 곤충의 공존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 불편함도 줄이고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려면 친환경 방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는 마지막 탄광, 도계광업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이어 청춘을 바친 광부들의 일터였지만 바로 오늘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네, 도계 갱구로 한번 가볼까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때는 활기를 띠던 동네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도계 지역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탄광이 하나둘 문을 닫자 인구도 급감했고요. 상권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광부들 사이에선 이러다 지도에서 도계읍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씁쓸한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광부들이 모여 사는 사택의 주차장도 텅텅 빈 모습입니다.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 광부 등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또 삼척시가 9,800억 원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강원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3년엔 전남의 화순광업소가, 지난해엔 태백, 장성광업소가 각각 폐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국영, 공영 탄광은 모두 사라지고요. 대한민국 1호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도 사실상 주요 업무를 종료합니다. 이제 남은 탄광은 민영인 경동 상덕광업소 한 곳뿐입니다.
6월 3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서울이 포항을 완파하고 6위로 2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서울은 린가드와 루카스, 둑수가 전반에 한 골씩 터뜨리고 후반에도 클리말라가 추가골을 터뜨려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사실상 포항 입단이 확정된 기성용은 관람석에서 경기를 지켜봤고요. 서울의 서포터즈 수호시는 구단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김기동 감독을 비난하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경기도 의정부의 대학생들이 일본 스시마를 찾아 문화 예술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K-팝 율동과 일본 전통악기 샤미센 선율이 어우러져서 멋진 하모니를 이뤘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시마 중부에 위치한 도요타마 시민회관이 한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북의 웅장하면서도 힘찬 울림이 장내 분위기를 뜨겁게 달굽니다. 이어 일본 전통악기 샤미센이 아리랑 선율로 화답합니다. 연주자는 한일 양국의 뿌리를 둔 제일동포 4세입니다. 有名な日本のものだけではなくて、あんまり見ることない日本の文化も直接見ていただけたのは良か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신한대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시간. 모델학과 학생들의 화려한 패션쇼 런웨이에 이어 K-팝학과 학생들의 현란한 몸놀림에 객석에서 뜨거운 환호가 터집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태권도 시범입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태권 품새와 화려하고 통쾌한 고난도 발차기가 무대를 흔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의 시범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또 사이가 더 좋아지고 더 외교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좀처럼 한류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일본 청소년들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みんなすごい飛んでてかっこよかったです。迫力をすごい近くで感じられた感じが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스시마 문화예술 교류에 나선 신한대 학생은 모두 1000여 명. 2박 3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찰청이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산하에 설치됐던 경찰국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경찰청은 새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경찰국은 2022년 8월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설치되는 등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던 총경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던 경찰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이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청소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경기도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 그리고 한강버스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이것 말고도 따릉이 가족권 도입, 운동시설 런베이스 조성 같은 다양한 시민 지원 정책을 담은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전자책을 7월 1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6월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한 곳이 많은데요. 특히 강릉은 현재 28.5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기준인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도 현재 25.6도로 이대로라면 서울에서도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현재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앞으로 폭염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6도, 포항은 27.6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수도권과 영서, 영남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북부 지방에 약한 비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